언제부터인지 저는 좋은 습관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걸 보면 저만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막 힘들여 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좋은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유롭게 바둥바둥하지 않고요. 흔히 말하는 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한번 몸에 배인 습관은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래서 습관이 되지 않은 것들을 의지적으로 막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면은 자책하거나 좌절되곤 하는데, 이 책은 그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힘쓰고 짐 뺄 게 아니라 전략적인 습관을 한번 설계해 보라고 권유해 줍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인간 행동 연구 전문가이면서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최초로 뇌과학하고 심리학을 접목해서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습관이 작동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심리학, 뇌과학, 경영학, 사회학 같은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방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습관 설계라는 방법론을 새롭게 찾아냈다고 해요. 꽤 두꺼운 책이라서 들으면서 지루하지 않게 정리가 가능하도록 나름 서론, 본론, 결론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잘 편집해서 읽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제가 작업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습관적으로 살고 있다. 대다수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커다란 잠재력을 무시한 채 늘 하던 대로 살아가고 있다. 더 잘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억지로 외면하고 무시하며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각종 매체와 SNS는 성공한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뒤섞인 노력을 칭송하는 한편, 게으르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채찍을 휘두른다. 찬란한 풍경과 평화로운 정막이 가득한 이 세상을 오직 버티면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무익한 삶이겠는가. 시간이 갈수록 정신이 단단해지고 소나기 움켜쥘 수 있는 무언가가 축적되어 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내면의 무언가를 고갈하고 탕진하는 삶을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헛된 목표와 동기를 세운 뒤 자신을 착취하며 침몰하고 있다. 실현할 수 없는 과제를 수립해 놓고 그 목표 지점과 점점 멀어지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좌절하다 눈물을 흘린다. 자기 혐오에 빠져 보잘것없는 능력과 인내심을 자책하며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을 택한다. 무기력은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손해볼 일 없는 선택지다. 적어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입을 앙다물고 앞으로 나아간다. 네가 늘 포기하고 실패하는 건 너의 인내심과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다 거짓말이다. 꿈꾸던 삶과 실제의 삶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나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고통스럽고 힘든 가시밭길을 걷지 말고 과학의 힘을 빌려 새롭고 건강한 습관을 설계함으로써 삶을 견고하게 다지는 자신만의 습관 시스템을 창조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그동안 방치해둔 무의식과 협력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면의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을 자동으로 반복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심오한 무언가가 있다. 성공은 개인적인 용기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혼자서 무엇부터 달성할지 인기투표를 한다고 하루아침에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력을 지니고 있어도 여전히 탈락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종일 공부를 해도 불합격의 불운은 호신탐탐 당신을 노릴 것이다. 내가 지난 30년간 연구한 주제는 이런 것들이다. 성공과 실패의 간극을 무의미한 노력과 고통스러운 끈기 대신 좀 더 즐겁고 유쾌한 과정으로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재배열해 자동으로 성공에 이르는 길을 닦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의 무의식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내면의 충동을 제어하고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전략을 실천해왔다.
강인한 자제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구보다 가볍고 쉽게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습관이 지배하는 삶 혹은 습관을 지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유일한 약속이다. 우리는 단단한 착각을 멈춰야 한다. 습관은 애쓰지 않는다. 이 힘 위에 올라타 당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라. 습관으로 완성된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의지 박약과 노력 만능이라는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과학이다. 이 책의 본론은 43% 잠재되어 있는 43%의 무의식이 만드는 강력한 습관의 법칙 5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늘 동일하게 유지되는 안정적인 상황을 조성하라. 2단계, 좋은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줄이고 나쁜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높여라. 3단계, 행동, 반응을 자동으로 유발하는 자신만의 신호를 찾아라. 4단계,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신속하고 불확실하게 보상하라. 5단계,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반복하라. 그렇다면 이 5단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읽어가 보겠습니다. 습관 설계 법칙 1.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재배열하라. 만약 계속해서 금연에 실패해서 30번 가까이 흡연과 금연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는 나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놀랍도록 강인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을 추천하진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독하지 않고 끈질기지도 않으니까. 평범한 우리가 나쁜 습관과 작별하고 좋은 습관을 길러 좀 더 알찬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지식과 의지력이 해결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효과가 있다는 것일까? 다수의 평범한 미국인들은 어떻게 지독한 담배 중독에서 벗어났을까? 1970년 대단히 역사적인 광고가 전파를 탔다. 미모의 여성이 브라운관을 뚫을 기세로 활기차게 걸어 나온다. 한 손에 담배를 쥔 채로. 먼 길을 왔어 자기라는 메시지가 자막으로 뜬다. 흡연할 권리조차 투표권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오페레타, 오페라보다 좀 더 대중적인 음악, 오페라타 음악에 맞춰서 19세기 복장을 한 여성이 참정권 운동가들이 광고에 등장한 것이다. 여성 흡연자들을 겨냥해 1968년에 출시된 담배 버지니아 슬림 광고였다. 하지만 이 광고 이후 다시는 담배 광고가 미국 TV에 방송되지 않았다. 1970년 미국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획기적인 금연 정책에 서명한 덕분이다. 사라진 건 담배 광고뿐만이 아니었다. 니코틴 중독을 부채질하고 좋은 습관을 자극하는 거의 모든 공개적 징후 또한 사라졌다. 담배 자판기가 사라졌고 해변과 공원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됐고 기차와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다. 닉슨 정부의 담배 규제 법안들은 미국 흡연자들의 환경을 변화시켰다. 흡연이라는 습관을 부추기는 환경을 축소하고 망가뜨린 것이다. 이제 흡연자들은 승강기를 타고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환경이 변하면 습관도 따라 변한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주마다 서로 다른 금연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주의 금연 정책에 성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식당, 술집에서의 흡연은 적어도 28개 주 이상에서 금지됐다. 그 결과 미국인의 약 60%가 집과 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아무리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흡연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흡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흡연율이 가장 낮은 10개 주 중 9개 주에서 사무실, 식당, 술집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흡연율이 가장 높은 3개 주, 켄터키주, 웨스트버니아주, 미시시피주에는 그런 법안이 없다. 이 3개 주의 흡연 인구 비율은 무려 3분의 1이다. 물론 모든 규제가 흡연 인구를 금연 인구로 바꾼 것은 아니다. 욕구를 해소하고 충동에 반응하며 형성된 흡연 습관은 너무나 강력해서 법률로 제재한다고 짧은 시간 안에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처럼 습관은 늘 외부 환경과 충돌하고 때로는 그 환경마저 압도하곤 한다.
64명의 영국 흡연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는 이러한 충돌의 본질을 잘 밝히고 있다. 술집에 모인 실험 참가자들에게 흡연을 금지시킨 뒤 지금부터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알렸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들은 술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라이터에 손을 갖다 댔다. 담배에 불을 붙이게끔 하는 평소의 신호, 어두침침한 실내 조명과 자극적인 안주 냄새,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요소인 술, 이것들이 계속해서 작동한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거의 절반가량이 무심코 술집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들에게는 술집에 들어가면 담배에 불을 붙이는 행동이 강력한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었다. 일단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니 퍼뜩 생각이 나서 서둘러 밖으로 걸어나갔죠. 벌써 몇 년째 반복했던 일인걸요.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입에 담배를 물자마자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 후로도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벌어졌어요. 이러한 인지 부조화 현상을 단순히 니코틴 중독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나 가끔 흡연하는 사람이나 모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범인은 바로 습관, 오직 습관이었다. 그들의 습관은 여전히 새로운 환경, 법을 의식하지 못했다. 다양한 흡연 규제 조치는 습관이 유도하는 자동 반응의 메커니즘을 방해한다. 사람들은 이제 사무실이나 식당에서 담뱃갑에 손을 대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외투를 챙겨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든다. 법률이 정한 금지 조치를 따르면서 흡연자들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 가령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영국 흡연자들은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외투를 챙겨 들고 쌀쌀한 바깥으로 나가 오들오들 떨며 몇 분을 보내야 한다. 흡연이라는 습관을 구성하는 환경을 고약하게 바꿔놓은 것뿐이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사람들은 확실히 예전보다 담배를 덜 피우게 됐다. 흡연 습관에 대한 또 다른 억제책으로 담배세가 있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담배 한갑 가격 중 절반가량은 연방세, 주세, 지역세에 해당한다. 세금이 높은 주의 주민들이 담배를 적게 피운다. 2018년 기준 미주리주의 담배세는 17센트로 가장 낮은데 주민 중 22%가 흡연자다. 담배세가 4.35달러로 가장 높은 뉴욕주에서는 단 14%만 흡연자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이 10% 증가할 때마다 성인의 흡연율이 평균 4%씩 떨어진다. 여기에 특별한 마법은 없다. 담배가 비싸질수록 살 수 있는 담배의 양이 줄어드는 것뿐이다. 이 밖에도 흡연 습관의 환경을 방해하는 요소는 많다. 대부분의 상점이 매대의 담배 광고를 전시하지 못한다. 게다가 소비자는 직접 담배를 집을 수도 없다. 담배를 사고 싶은 사람은 점원에게 따로 주문해야 한다. 카멜블루스 한 갑 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저거.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 위에 있는 거요. 그러나 담배처럼 강력한 중독을 억제하는데 이 정도 방해만으로도 충분할까? 이런 의문에 대답해줄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475명의 금연 도전자들을 담배 신호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이 진행된 한 달간 참가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담배를 갈망하는지 매일 보고했다. 당연하게도 담배 유혹이 가장 높았을 때 그들 중에 다수가 다시 흡연을 시작했다. 갈망은 우리의 의식을 순식간에 압도하고 결정을 지휘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다른 것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 추적을 받는데 동의했다. 연구진은 워싱턴주의 각 지역을 코드화해 참가자들이 담배를 팔 만한 가게나 마트에 언제 접근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참가자들이 이런 장소에 가는 이유는 다양했다. 차에 기름을 넣거나 우유를 사거나 물론 담배 한 갑을 사러 갔을 수도 있고 이들 중에는 끝까지 금연에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도전에 실패한 사람도 있었다. 금연에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의 갈망과 긴 홍역을 치르다 결국 담배를 집어든다. 충동이 점차 쌓이고 결국 그 전투에서 지고 만다. 연구진은 이러한 갈망에 담배를 살 수 있는 기회, 즉 적절한 환경이 더해졌을 때 다시 흡연에 빠져들게 되리라고 예측했다. 연구자의 예측은 맞았다. 참가자들의 실패 패턴이 꽤 유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갈망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담배를 피우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체크했다.
하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가게에 들어서자 도전자들은 익숙한 구매 신호에 노출됐다. 다른 사람이 담배를 사는 모습을 목격했을 수도 있다. 또는 계산대 뒤에 설치된 담배 진열대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담배 브랜드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 결과는 뻔했다. 상황이 부여한 이러한 신호만으로도 그들의 흡연은 재발됐다. 결국 가게를 나오는 그들의 손에는 담배 한 갑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다시 흡연자로 돌아갔다. 정부의 금연 정책에 갖는 의의는 명백하다. 우리는 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흡연을 억제하는 법률에 감사해야 한다. 식당에 들어가도 자판기에서 담배를 팔지 않는다. 스크린에서 담배 광고가 나오지 않는다. 술집에 그 누구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니코틴의 중독성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러한 일상적 환경 신호를 조종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습관을 둘러싼 환경을 바꿔 의식적 자아가 해내지 못한 일을 성취해낸 것이다. 흡연하는 환경을 방해하면 흡연하는 습관도 방해받는다. 즉, 흡연이라는 습관의 폐해에 제대로 반격을 가하려면 그 습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중독에 맞서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측면을 공략하고 치고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곧 힘이다. 더 건강해지겠다고, 더 부자가 되겠다고, 더 똑똑해지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데 실패했다면 스스로를 자책하는 대신 부엌을 정리하라. 과일 바구니를 눈에 더 잘 띄는 곳에 둬라. 설탕 덩어리 쿠키를 파는 커피숍을 피해 약간만 더 돌아서 출근하라. 브라우니를 가져오는 동료를 피하라. 우선 자신을 용서한 다음 당신이 살고 있는 상황을 평가하여 자신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일에 착수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습관만 굴러 들어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정리하라. 5장에서 우리는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알아봤다. 그들이 손에 쥔 도구는 충동에 저항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는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제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통제력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제력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잘못된 명칭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유혹에 맞서 스스로를 대단히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그들은 그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리한 상황에 자신을 놓아두는 법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자제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친구를 선택한다. 나는 공부할 때 방해 요인이 없는 장소를 신중하게 고른다. 나는 부도덕한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을 일부러 피한다. 이들은 행동을 쉽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 신호의 힘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자제력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이런 진술에 그다지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한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철자 순서를 바꿔 전혀 다른 뜻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애너그램 문제를 냈다. 빨리 푸는 학생에게는 $25를 지급했다. 학생들은 소음이 가득한 대학원 휴게실에서 곧바로 문제를 풀거나 5분을 기다린 후 조용한 방에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사전평가에서 높은 자제력 점수를 받은 학생 중 대다수는 시끄러운 휴게실을 피해 조용한 방에서 푸는 쪽을 택했다. 그들은 비록 시간을 버리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잠시 기다렸다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문제를 풀기 원했다. 또 다른 지능 테스트 실험 역시 마찬가지 결과였다. 현기증 나는 사파로 도배된 시험 문제지와 아무런 꾸밈없이 평범한 시험 문제지 두 가지가 주어졌다. 물론 시험 내용은 동일했다. 여기서도 자제력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평범한 시험 문제지를 더 많이 골랐다. 문제를 풀기에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패턴의 시험지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남들보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분산시키고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하기 전에 그것들을 반드시 제거한다. 매우 단순하지만 이 차이가 초래할 결과는 엄청나다. 습관 설계 법칙 2단계.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배치하라. 월급계좌에서 저축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으면 돈을 모으기 더 쉽다는 걸 우리는 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추진력의 작동을 자동화함으로써 우리는 월급날마다 반복해서 저축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추진과 억제를 조장하거나 방해하는 세 번째 힘을 습관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역장 이론의 마지막 구성 요소인 마찰력이다. 기업들은 이 오묘한 원리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것이다. 감자튀김도 드릴까요? 이 질문은 감자튀김으로 향하는 고민을 방해할 마찰력을 순식간에 제거한다. 네, 하면서 말이다.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이 마찰력을 제거하는 법을 알고 있다.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다음 드라마 에피소드가 시작된다. 미처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우리의 시간과 집중력은 드라마의 다음 영상 속으로 직진한다. 온라인 쇼핑몰 역시 비슷한 방법을 동원해 소비자가 계속해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끔 알고리즘 법칙을 짰다. 어떤 행동으로 향하는 길 위에 놓인 마찰력을 말끔히 제거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길 위를 따라 맹렬하게 추진한다. 상황이 만들어내는 힘은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하라는 신호를 내보낸다.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상황의 힘은 비록 우리가 잊는다 해도 우리 곁에 머물며 습관이 자동화될 때까지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상황의 힘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시한다. 그 대신 어려운 상황에 맞서서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을 제어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한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단 하나의 개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단어가 마찰력이 되길 바란다.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잘만 활용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을 재배열하고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배치하기. 이러한 작은 시도가 창조하는 힘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이른바 습관과학의 전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점차 형태를 갖춰 나가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달성할 습관이 주 3회 이상 운동하기이고 제거할 습관이 멀다는 핑계로 운동을 자꾸 미루는 습관이라면 마찰력을 활용해서 먼 헬스장 대신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집 앞 공원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마찰력을 제거하는 것이고, 계획적으로 지출하기라는 달성할 습관이 있고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충동 구매를 하는 습관을 제거하고 싶다면 마찰력을 활용해서 쇼핑몰 앱을 스마트폰 깊숙한 곳에 저장하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동 저장을 해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습관 설계의 법칙 3단계. 나만의 신호를 발견하라. 12주 동안 헬스장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일과 중 운동 패턴을 살펴본 실험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7시에 헬스장에 간다고 보고했고 다른 사람은 매일 저녁 식사 후라고 답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간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꾸준히 헬스장을 다녔을까? 일정한 시간대에 운동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훨씬 더 꾸준히 오래 헬스장을 이용했다. 이들은 운동을 해야겠다고 특별히 상기하지 않고도 헬스장에 왔다. 말 그대로 헬스장 방문과 운동 습관이 자동 연결된 것이다. 일관성 없이 운동했던 사람들은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가장 추천하지 않았던 방법에 의존해 운동을 지속하고자 노력했다. 운동을 원할 때 혹은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강제할 때만 헬스장에 간 것이다. 근력 운동보다는 좀 더 일상적인 그러나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 복용 습관은 어떨까? 대부분의 약은 복용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자주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뜸하게 먹어도 안 된다. 하지만 이 주기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혈압관리나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약을 먹을 땐 특히 더 그렇다. 이런 종류의 약을 매일 꾸준히 먹는 게 어려운 까닭은 특별한 병의 증상, 즉 습관을 자극할 만한 통증이라는 상황 신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절한 복용 시기를 놓치면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런 환자들에게 꾸준한 약 복용 습관을 들이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고혈압 약의 복용 습관과 상황 신호 간의 연관성을 탐구한 어느 실험에서 연구진은 약병 뚜껑에 약 복용 주기와 시각을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76%가 처방받은 시각의 약을 먹었다. 연구진은 이 76%중 대다수가 증상이 심하거나 약의 효능을 신뢰하는 환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약을 제때 복용한 환자들은 그저 정해진 시각에 늘 약을 먹는 습관이 형성된 사람들이었고, 증상의 정도나 약물에 대한 신뢰도는 실험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약 복용 습관이 철저하게 확립된 사람들은 고혈압 초기 환자든 말기 환자든 약을 더 자주 먹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반드시 복용했다.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 연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이들에게도 약을 먹어야 하는 동기보다 시간이라는 상황 신호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했다. 대체 자신의 심장 건강보다 더 동기를 자극하는 일이 또 뭐가 있겠는가? 연구진은 약의 효능을 신뢰하는 환자일수록 복용 시간을 잘 준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환자들의 동기와 믿음은 복용 습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좋은 습관이 내 삶에 작동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습관이 발생하는 상황 신호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내 주변에 안정적으로 확립시키면 된다. 물론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7장에서 소개한 뷔페 실험에서 일반 체중인 손님들 중 71%가 음식을 뜨기 전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뷔페를 전체적으로 둘러봤다. 그때 그들은 접시를 들고 있지 않았으며 마치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신호, 식탐을 자극한 온갖 음식물, 그 신호를 탐지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신호,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의 위치와 불리한 신호, 맛도 없고 몸에도 안 좋은 음식의 위치를 파악한 뒤 비로소 음식을 담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만인 손님들 중에서 자신을 둘러싼 신호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람이 곧장 먹기부터 시작했다. 그들은 별로 까다롭지 않았다. 일반 체중의 손님들은 비록 자신을 둘러싼 신호를 아예 제거해버리지는 못했지만 어떤 신호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사전에 확인했다. 그리고 몸에 나쁘다고 판단한 음식이 있는 곳은 아예 다가가지도 않았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음식을 담을 때마다 고민하지 않고 평소 먹었던 대로 건강한 음식만을 접시에 담을 수 있었다. 습관 설계의 법칙 4단계, 행동과 보상을 긴밀히 연결하라. 보상은 언제나 기대보다 커야 한다. 같은 일을 하면 우리는 금세 지치고 실증을 느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겐 호기심이 많다. 늘 다양한 변화와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 인생의 반복적인 필연성을 능가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무언가가 바로 습관 설계의 법칙의 4번째 요소다. 상황과 마찰은 습관이 형성되는 길을 닫고 신호는 엔진에 시동을 건다. 그리고 보상은 습관이라는 전체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연료를 공급한다. 최초의 노력에 대한 사소한 보상조차 없다면 우리의 습관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보상의 법칙은 그리 복잡한 게 아니다. 우리는 아주 예전부터 거래에 익숙했다. 만약 뭔가가 대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무언가가 충분히 좋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최초의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다른 습관 설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보상의 원리 뒤에도 복잡한 실체가 숨어 있다. 흡족한 보상을 얻으면 뇌는 도파민을 내보낸다. 도파민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하도록 추진해준다. 그러나 도파민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때는 예기치 못한 보상을 경험할 때다. 그리고 이러한 예기치 못한 보상은 우리 삶에서 종종 발견된다. 마트에서 특가 상품을 구입해 본 적이 있는가? 누구나 딱 하루 반값 할인이라고 적힌 우유를 구입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느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가 상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의 뇌에서 다량의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한다. 도파민은 반값으로 우유를 구입한 상황과 함께 당시에 날아갈 것만 같은 좋은 기분을 시냅스에 저장한다. 이 과정이 몇 번 더 반복되면 소비자에게 새로운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는 습관이 형성된다. 이제 마트에서 그 우유를 발견하면 당시에 기분 좋은 상황을 떠올리며 가격을 고민하지 않고 자동으로 우유를 집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이 만들어내는 습관의 자동 방식이다. 즉 더 이상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번 구매 습관이 정착되면 다른 우유가 반값 할인을 하지 않는 이상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선 우리의 비의식적 자아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크고 좋은 보상이 돌아와야 한다. 이는 신중함과 창의력이 필요한 일이다. 별로 로맨틱하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만약 배우자와 친밀함을 더하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퇴근 후 가벼운 볼 뽀뽀 이상으로 애정을 드러낼 수 있는 놀랍고도 진심 어린 쇼를 계획해야 한다. 당신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마 배우자는 진심으로 기뻐할 것이다. 애정 표현이 서툰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애정 표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파트너로서는 매우 놀라운 보상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예기치 못했던 보상의 효용은 바로 그 예기치 못함에 달려있다. 그 정도의 보상이 통한다는 건 그간 배우자의 기대치가 매우 낮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반성부터 하라. 배우자는 뽀뽀 이상의 추가적인 애정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폭풍 같은 키스를 퍼부었다. 즉 배우자의 예상은 틀렸다. 이를 보상 예측 오류라고 부른다. 이런 예기치 못한 보상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의 분비를 자극한다. 도파민은 감각 운동성 회로를 타고 흐르는데 바로 이 감각 운동성 회로가 뇌에서 습관 형성을 주관하는 영역이다. 도파민의 자극은 감각 운동성 회로를 구성하는 감각 운동 피질, 그리고 이 피질과 연결된 조가비 핵까지 이어간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것들이 모두 인간의 반복적인 행동, 즉 습관에 관여하는 영역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습관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활발히 작용하게 되고 도파민을 생성해야 되는 상황과 그때의 반응이 습관으로 정착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보상이 클수록 도파민 분비량도 커지며 따라서 자극을 받는 시냅스의 영역도 더 커진다. 배우자의 뇌는 당신이 예기치 못한 애정 표현을 도파민의 분비와 함께 시냅스에 기록한다. 기대치와 실제의 격차가 클수록 자극도 강해지므로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로써 배우자의 뇌에는 더 나은 애정 표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신경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배우자는 동일한 상황, 예를 들면 저녁 식사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제의 보상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가 당신이 굳이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당신의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뇌가 그러한 방향으로 아주 살짝 변한 것이다. 보상은 빠를수록 좋다. 도파민이 생성되고 지속되는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파민은 분비 후 1분 이내에 습관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2주 후에나 받게 될 상여금이나 3개월 뒤에 누리게 될 우승의 영광보다는 지금의 눈앞에 갓 나온 식빵 한 조각이 습관 형성을 더 강력하게 촉진한다는 뜻이다. 채 60초도 안 되어 사라질 도파민이 상황과 반응을 결합해 시냅스 안에 저장되도록 유도하려면 어떤 일을 한 직후에 곧장 뇌가 보상을 인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습관이 만들어질 기본 조건이 마련된다. 습관 설계의 법칙 5번째, 마지막.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반복하라. 마법은 언제 시작되는가? 당신은 이제 상황과 보상의 힘을 확인했다. 추진력과 억제력과 마찰력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요령과 나만의 신호를 포착해내는 방법도 배웠다. 자신의 의지력과 판단력을 과신하는 내성 착각의 위험성도 인식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보상의 위력도 확인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습관이라는 사실을 모두 깨달았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그런데 마법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언제부터 습관의 힘이 작동되는 걸까? 대체 자동화된 무의식은 언제쯤 질주를 시작할까? 나는 어렸을 때 이런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다. 나 지금 자고 있니? 물론 나는 깨어 있었다. 사실 이 테스트에서 정답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점점 잠이 오고 어느새 해가 비추고 일어날 시간이 된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잠에 드는 순간 따위는 없다. 우리의 특별한 마법, 즉 습관도 마찬가지다. 매주 3회 이상 헬스장에 가는 행동을 시작하고 계속한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는 행동을 시작하고 계속한다. 저녁으로 치킨 대신 고구마와 샐러드를 먹는 행동을 시작하고 계속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지 않을 때까지 말이다. 바로 그때 습관이 형성된다. 1년 뒤 우리는 두둑해진 통장과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를 보고 흡족해한다. 마법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시작된다. 그러니 언젠가는 마법이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만 한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신경 네트워크가 기억 시스템에 습관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만 한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반복은 습관을 낳고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이 자동 조종 모드로 운전을 시작할 때까지 대체 몇 번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즉 이 책을 접었을 독자라면 그 횟수나 시간이 궁금할 것이다.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기까지 21일이 걸린다는 주장이 있다. 즉 3주 동안만 억지로 헬스장에 가거나 TV를 끊으면 원하는 습관을 몸에 각인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물론 이것은 미신에 불과하다. 이 숫자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이자 숱한 자기계발서를 쓴 맥추얼 몰츠가 1960년에 출간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에 나온다. 그는 성형수술을 마친 환자가 자신의 새로운 외모에 적응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추측했다. 일반적인 습관 형성 기간과는 거리가 먼 숫자다. 내가 속한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한 파파렐리는 런던 대학교 학생 96명에게 40달러를 주고 3개월간 연구에 참여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각자 습관으로 정착시키고 싶은 행동을 하나씩 정했다. 그런 다음 그 새로운 행동과 짝지을 일상 상황을 하나씩 골랐다. 한 학생은 매일 점심에 과일 한 조각을 먹기로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저녁 식사 직전 15분씩 달리기도 했다. 점심마다 물 2리터를 마시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피파렐리의 실험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자동화됐다고 느낄 때까지의 반복 횟수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저녁마다 연구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목표로 세운 행동을 계획대로 수행했는지를 보고했다. 또 자동으로 했다, 생각 없이 했다, 깨닫기 전에 시작했다 등의 보기에 하나를 골라 자동성 수준을 평가했다. 연구 초기 학생들은 자동성 수준을 약 3점으로 평가했다. 행동을 더 많이 반복할수록 자동성 평가 점수도 높아졌다. 같은 행동을 3번째 수행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40회 이상 반복했을 때는 그 절반의 점수에 그쳤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횟수가 높아질수록 자동화 수준도 함께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무튼 파파렐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고했다. 날마다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은 약 65일이 지나자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반복되었다. 주기적으로 건강한 음료를 섭취하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반복까지 약 59일이 걸렸다. 운동은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 91일 이상이 걸렸다. 말하자면 어떤 행동은 다른 행동에 비해 자동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할 수 있다. 피아노 연주를 예로 들자면 쇼팽 협주곡을 배우는 게 동요 피아노 반주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습량이 필요한 것과 동일한 이치다. 우리는 복잡한 행동보다 단순한 행동을 더 빨리 배운다. 헬스장에 가서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행위의 요소가 다양한 행동은 습관으로 정착하기까지 특별히 더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이 자동화됐다고 느낄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6일이었다. 즉 새로운 행동을 2달 조금 넘게 반복하면 습관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행동이 행동을 낳고 반복은 또 다른 반복을 불렀다. 여기에 덧붙일 복잡하고 특별한 첨가물은 없다. 나는 당신이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을 깨닫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얼마나 쉽고 간편한가. 뭔가를 그저 계속하기만 하면 그것이 점점 더 쉬워진다는 뜻이니까 말이다. 반복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라. 반복을 통해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오로지 반복만이 정답이라는 태도로 스스로를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의식에 매여있는 당신의 인생 일부를 반복으로 만들어진 습관에 맡긴 뒤 그렇게 얻은 여유를 정말 중요한 일, 기계처럼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에 투입해야 한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잘못된 습관이 삶을 갉아먹고 있다면
매년 미국인 중 약 11%가 이사를 한다. 한 군데에 거주하는 평균 기간은 대략 11년이다. 직장은 더 자주 옮겨 다니는데 평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이직한다. 이런 주기적인 변화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정체된 습관에 신선한 빛과 공기를 쐬게 해준다. 당신은 담배를 끊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거나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순간에 부닥쳤을 수도 있다. 이때가 바로 혼란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처럼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를 인생에서 성공적으로 이뤄낸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그때 당신은 어떻게 그 변화에 성공했는가? 단호함과 과감함으로 위기를 돌파했는가? 아니면 상황 변화에 도움을 받았는가? 혹시 습관 단절 효과에 도움을 받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버드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119명의 성인에게 던졌다. 참가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직업, 교육, 인간관계, 건강 문제 등 각기 다른 수많은 변화를 거론했다. 3분의 1 이상의 사람이 삶의 가장 큰 성취를 얻게 된 계기로 상황의 변화를 언급했다. 그 중에서 36%는 집을 고르고 이사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었다. 완전히 금연에 성공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흡연을 자극하는 그 무엇도 없었죠. 담배를 떠올리게 하던 익숙한 신호가 사라지니 금연이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로스쿨이 너무 싫었어요. 첫 학기 내내 몸이 아팠죠.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경쟁도 너무 심했고 진정한 친구를 찾기도 어려웠죠. 나머지 13%의 사람은 다른 상황 변화들을 예를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된 이야기를 언급했다. 성공하지 못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뭇 달랐다. 단 13%만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한 이야기를 꺼냈고 나머지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당장의 상황을 바꾸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늘어놓았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국가 경제를 감안하면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아직 내야 할 임대료와 청구서가 많거든요. 또 다른 사람은 새로운 직업을 찾다가 거절당하거나 어떤 한 분야를 골라야 하는 혼란스러움에 괴로워하기보다는 기존 직장에 머무른 편이 쉬웠죠. 변화에 실패한 이야기들은 대개 현재의 환경에 갇혀있는 느낌과 연관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중 64%에서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 외부 상황이 언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명백했다. 행동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 단절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했다. 그들은 멀리 떠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엉뚱한 곳으로 이사를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놓인 상황을 변화시켰다. 기존의 잘못된 습관과 신호를 제거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다. 반대로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잘못된 습관을 끌어안은 채 아주 천천히 수면 아래로 침잠했다. 상황이 변하면 습관과 의사결정 간의 균형이 깨진다. 이 혼란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 인생을 더 재밌게 만들고 가치관과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이끈다. 반면 좋은 습관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물론 습관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변화를 완성하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오래된 습관, 방치된 습관,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도록 앞길을 닦아라. 변화의 혼란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좋은 습관을 보호할 수 있고 나쁜 습관은 축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삶에 닥친 혼란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언 하나를 덧붙이겠다. 집에서 며칠 혹은 몇 시간이라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적이 있는가? 혹은 친구의 초대로 오래된 별장에 방문했는데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 스마트폰이 무용지물이 된 적이 있는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강력한 습관이 단절이 될 때 당신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행동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투숙자가 오래전에 남겨둔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따분하겠지만 몇 페이지 지나지 않아 짜증은 사라진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처음으로 고전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약간의 죄책감과 함께 깨닫는다. 아마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어쩌면 그때의 무의식 속에 새로운 독서 습관이 형성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한참 전에 시작해야 마땅했지만 변화와 혼란과 습관 단절의 도움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소설 읽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새삼스레 느끼게 된 것이다.